야, 여러분과 함께 3개월간 행정학을 진행하게 될 이승철이라고 합니다. 야, 다들 행정학이 처음이실 분들이 대부분 있을 테고, 일단 행정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만, 그에 앞서서 행정학 공부 어떻게 해볼 것인가,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게밖에 없겠습니다만, 간단히 소개하고 내용 진도 들어갈 겁니다. 자, 행정학 공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학문인 경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일단 공부를 하실 때는 늘리는 공부하지 마시고 줄이는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곳만 보시고 반복하시고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론과 문제 부분은 별도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됩니다. 두 개가. 기본 이론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문제 부분은 일단은 오늘은 프린트로 나갈 것이고, 한 2주간은 프린트로 나갈 건데, 그 뒤로는 기출문제집이 따로 나오게 되면은 이론과 더불어서 문제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은 하루에 7시간인데 5시간은 이론 진행하겠죠. 그리고 그날 본 거 바로 문제 파트 봅니다. 문제는 전체 문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배우기 때문에 바로 문제는 많이 풀긴 하겠지만, 다음 내용부터 이제 만약에 문제, 기출문제 제대로 나오면은 발췌해서 볼 겁니다. 몇 번 이렇게 이제 주요 문제들을. 그래서 대표적인 기출문제들을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서 100번 보고 그 다음 문제 시작,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로바로 그때 기출문제 어떤 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제가 백날 수업에서 이런 게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해봐야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론수 부분 요만큼 봤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사람마다 방법은 있겠지만은 행정학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기억날 때 풀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또 보고 하시면 되죠. 이론수 요만큼 보고 그만큼 바로 문제 풀어보시고. 그래서 즉시 보시는 게 낫고, 연계해서 항상 두 개는 짝이 돼서 보셔야 됩니다. 이론수하고 문제편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암기가 돼야 되겠고, 또 여기서의 내용이 문제 부분으로 적용이 돼야 되죠. 자, 몇 번 봐야 되느냐? 그거 없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보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이 암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여러 번 안 봤기 때문이죠. 여러 번 보시면은 자동 암기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막 50번 쓰면 외워집니까? 아니죠. 하루에 한 번씩 50일 쓰면 외워집니다. 원리가 그거죠. 반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익숙해지고, 그래서 바이오 물적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학 공부는. 자, 물이 촉촉해야 기억에 남아있겠죠. 시험에 가기 직전까지 적셔서 가야 되죠. 그럼 빨리 한 해독 싹 한꺼번에 돌려서 빠른 시일 내에 돌려가지고 적셔놔야 기억에 남아있죠.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면 행정학 계속 이론 머리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기억력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복 주기가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범위나 내용을 웬만하면 더 줄이는 공부를 하시고요. 괜히 막 다른 책이나 내용 더 추가시킬 것도 없고, 이 책 내용의 대부분에 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가해서 봐야 될 내용들은 나중에 더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암기가 되게끔 하고, 또 한 바퀴 돌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임박해서, 자, 각 과목씩 과목들 마지막에 한번 점검해야 되죠. 그럼 그게 빨리 한 번씩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푸는 때에도 확실히 아는 문제는 아예 나중에 안 풀 정도로 될 정도다 하면 빼버리고, 나중에 보실 때는 그거 생략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행정학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막 나오는 내용부터 막 사람 이름 나오고 학자 이름, 오늘 보게 될 내용도 막 이론 명칭만 막 10몇 개 나오고 학자 이름도 막 10대 명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어렵긴 합니다. 행정학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처음 시작이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그럼 더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쉽다고 안 합니다. 자, 근데 반복해 나가면 쉽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어렵게 공부하고 점수는 쉽게 딴다는 소리 있습니다. 자, 오히려 문제 시험장에 가면 오히려 쉽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근데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 원래부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학문이고, 또 행정학에 여러 가지 이론이나 제도들이 나오는데 항상 이 구조들이 있습니다. 성립 배경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런 제도, 왜 이런 법령, 왜 이런 이론이 나왔을까 하면 그 시대 상황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제도가 나오면 그 제도의 특징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배경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징들이 들어갈 거고, 거기서 기대했던 목적들이 장점이나 순기능이 되겠죠. 근데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상황이 바뀌면서 문제점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새 이론이나 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는 항상 시대 상황하고 관련되어서 연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줄거리들을 생각하면서 엮으면은 특징이나 장단점, 그 한계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을 공부하실 때는 사고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획일적 사고는 절대 안 됩니다. 단위 어떤 딱 하나의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신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인데 이쪽 문제에서 옳은 지문, 저쪽 문제에서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성의 원리라는 것 때문에요. 또 동일한 용어라도 교수들이 다르게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긴 있지만 뭐 목표 전환이라는 displacement라는 영어 원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번역하면서 목표 전환, 대치, 전도, 전치, 왜곡, 자, 지들 멋대로 번역합니다. 교수들이 용어 통일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용어들이 다 문제 나온다는 거죠. 왜곡이라 나오든 도치, 대치, 전치라 나오든 다 알아먹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언어라도 똑같이 번역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번역되기도 하고 해석도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 차이가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업 시간에 지적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이걸 이해를 안 했는데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는 소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모르는 것은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아, 이런 거는 괜히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질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마시고, 모르면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이해 될 때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직접 질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출문제 직접 풀면서 확인하시라 이겁니다. 물론 이론 강의 부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면 나중에 이제 나머지 2시간 부분에 문제 풀면서 직접 점검에 들어갈 겁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이제 이론하고 문제가 연계되는 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론 보시면 바로 관련된 문제를 그날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행정의 시험 출제 방식,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직이나 국가직 9급을 목표로 할 텐데 국가의 지방 7급은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행정학 시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 다 풀어보셔도 좋긴 하죠. 근데 이 중에 이제 경찰 승진이나 소방관부 승진, 군무원은 교수들이 출제를 하지 않고 자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문제를 막 짜깁기 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즉, 기존에 이미 나와 있던 공무원 시험 문제들을. 근데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또라이 같은 시험이라서 뭐 언급하기가 좀 싫긴 한데 출제 경향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상한 문제를 한 번씩 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뭐 2년 전에는 25문제에서 5문제가 복수 정답이 되어서 시험도 아니게 돼버렸죠. 엉터리 같은 시험이 돼가지고, 그럼 자기네들이 좀 출제 역량이 안 되면은 이걸로 맡겨서 하든지 하면 될 텐데 기어이 자신들이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부 자체 출제를 하면서 교수들이 들어간지 어쩐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도 공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기네들이 그냥 출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이 좀 몇 문제들이 엉망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제대로 검증 안 된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얘는 조금 이상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나머지 시험들은 적정하게 다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셔도 됩니다. 7급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센 것도 있긴 하지만 난이도는 뭐 7급, 9급이 7급보다 어렵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9급이 행정학 개론이니까 개론자 들어갔으니까 더 쉽겠지. 그딴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보통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면 출제팀이 과목당 20에서 50명입니다. 출제위원회 이제 3명 정도가 보통 대학 교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서울 지역, 수도권, 지방 이런 식으로 3명 정도 들어가게 되고, 문제 은행이 있습니다. 매년 2월씩 이거를 계속 교체를 합니다. 의뢰해서 교수들한테 받아가지고 또 충원하고, 출제 방법에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서 문제 은행에서 그대로 되는 법, 약간 수정하는 법,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법. 대부분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경우가 드물죠. 네. 뭐 출제료 얼마 안 받고 이제 거기서 며칠간 가둬 지내야 되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이런 방식이 있고, 난이도는 기복이 있습니다.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쉽습니다. 그리고 7급 문제가 선언 문제가 약간 좀 심화된 문제가 나올 뿐, 문제의 난이도는 9급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급 문제 절반은 공짜로 주는 문제입니다. 9급 시험 나중에 공부를 했는데 나 50점 미만 맞았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공부를 했으면은 상식적으로 그냥 풀어도 50점 이상은 줍니다. 그건 거저 먹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목표인 거죠. 100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령 이상한 문제가 한두 문제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딴 애들도 똑같으니까. 쉬운 문제 안 틀려야 합격합니다. 어려운 문제 맞춰서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이 없는 거, 새로운 거 더 찾아서 봐야겠다,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있는 내용, 나머지 책, 다른 수험서에 있는 내용 똑같이 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 틀려야 되겠죠. 그래서 남들 다 맞는 문제 나도 맞고, 남들 다 틀리는 문제 나도 틀려도 좋으나 찍어서 한 문제 더 맞으면 합격인 거죠. 그래서 자, 쉬운 문제를 안 틀리겠다는 생각 하시고요. 괜히 쓸데없는 거 막 더 확장시키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시험이 이제 실시가 되면 가정답 발표가 되고, 이의제기 기간이 있고, 최종응답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불응하려면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지만, 내가 그거 맞았을 때 합격해야지만 소송이 가능하지, 합격도 못하면 소송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새행정 3.0 경전의 이제 2.0 책이 올해 새로 개정이 돼서 나왔는데, 문제의 책이 이제 여러 명이죠. 처음에 50명이 공제였습니다. 지금 한 30명 되는 것 같은데, 이 교수들이 공제를 하는데요. 자, 얘네들이 출제위원으로 한 명씩 들어가면 이 책에서 내버립니다. 자, 올해 그런데 개정이 됐죠. 개정 기념으로 그러면 앞으로 쭉 또 나오겠죠. 문제는 이 책에 오류가 좀 있다는 겁니다. 얘가 오류가 있는데 이 책에서 막 나오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다 베끼죠. 베끼니까 걔네들도 또 오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책 불만입니다. 없애버렸으면 쓰겠습니다. 자, 불사질러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책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을 따로 읽어야 되냐? 필요 없습니다. 다 집어넣어 있으니까. 대신 이제 요청에 이제 2.0에서 3.0으로 바뀌면서 추가된 내용이 좀 애매한 내용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 겁니다.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책이 이제 새로 나오면서 자기들이 막 너무 썼던 걸 넣어버리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게 공부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 관련된 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기도 하겠고요. 자, 이제 행정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체계를 보는데요. 자, 학문의 유형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뉘죠.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게 되는데,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고, 물론 행정학은 사회과학이죠. 자,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고요. 뭐하러 연구하느냐? 자, 연구하는 이유가 자연현상의 법칙을 발견해서 인간 생활에 이롭게 써먹으려고요. 이걸 순수과학이라 하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순수과학이면, 이거 써먹는 뭐 의학이나 약학이라든가 공학 이런 것들이 이 지식을 써먹는 거죠. 행정학도 똑같습니다. 자, 사회현상 중에 사회 문제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문제가 나타났을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연구하는데,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으로서 제시되는 게 뭐다? 정책이 되는 거죠. 정책. 자, 행정은 뭐에 대해 다룬다? 이 정책에 대해 다루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비슷하죠. 원리 법칙 발견해서 써먹는 거, 행정학도 사회현상을 하는 법칙, 인과관계 밝혀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든지 행정학이든지, 행정학의 항상 과제는 뭐? 문제 제대로 원인 밝혀내서 올바른 처방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행정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거는, 자, 책의 2페이지를 보시면요. 챕터 1에서 행정의 의학 본질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행정의 개관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행정학 전체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일단 사회현상에 대해서 출발하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자, 사회 문제가 나타나면은 국민들이 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사회적 욕구가 됩니다. 자, 개인적 문제는 국가가 관심 없죠. 저 오늘 실현당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국가가 아무 개입 안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실업당했습니다. 이딴 건 개입하지 않죠.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이 실업당했습니다.
요거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죠.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자, 그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회적 욕구가 되는데, 이건 민간에서 해결될 수는 있죠. 자, 실험 문제, 민간에서 알아서 더 채용하면 해결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보 개입 많겠죠.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민간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정부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겠죠. 그것이 행정 수요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 측에서 국민들이 이게 지금 나한테 해결을 원하는구나. 자, 그러면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부의 활동, 이게 행정 기능이 되는 거죠. 즉 정부는 국민들에게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행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부의 활동을. 자, 이 정부의 활동은 뭘 통해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정책이 만들어지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는 정부가 정책 안 만듭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의 고통이 심하고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정책이 만들어지죠. 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만들겠죠. 실업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실업 정책. 물가가 너무 높아요. 물가 안정 정책. 각각의 문제에 대응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이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공익이겠죠. 그 공익이라는 것은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되죠. 또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공익. 그래서 행정의 목표는 항상 공익이라는 게 목표가 되는데, 이런 목표를 향한 활동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개선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행정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2편의 정책론이 되는 것이고요. 정부 활동이 공익을 목표로 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행정 책임 통제 개혁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피드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분류하게 되겠지만, 자, 환류, 피드백, 원래 의미가 뭔가? 물이 되돌아오는 과정이죠. 자, 일상에서 우리 많이 쓰죠. 피드백 좀 해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결과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개선이나 수정을 하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정부 활동의 결과를 보고 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는 거죠. 자, 책임이나 통제는 조금 고치는 거지만 개혁은 많이 고치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관료들이 돈 받아먹고 행정기관들이 엉뚱한 짓 하면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이 이 공익적 방향으로 올바로 가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책임이고요. 자, 여기서 벗어나는 짓들을 통제해서 원래의 방향대로 가게끔 하는 게 통제입니다. 이걸 네거티브 피드백이라서 나중에 보게 될 것이고요. 자, 포지티브 피드백은 이 목표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자체를 수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내용이 피드백의 내용이 되겠고, 수정이나 개선하는 것이 피드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부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수단이 필요하겠죠. 자, 뭐든 어떤 활동을 하는 데는 필요한 수단, 사람, 돈, 조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수단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조직 들어가고요. 자, 오늘날은 지식정보사회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무형자원으로서 뭣도 필요하다? 정보자원, 또 정보통신기술, ICT,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게 3편의 조직이론, 4편의 인사행정론, 자, 5편의 재무행정론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고 쓰게 되는지 관련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런 정보자원이나 정보통신기술 관련된 전자정보론을 따로 6편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정보활동의 수단에 관한 것이죠. 정보활동은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똑바로 가게끔 수정하는 게 행정관리였고, 그리고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는 거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죠.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짓을 하겠죠. 지역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해 나가겠죠. 각 지방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해서, 자,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정부의 예산, 이걸 토대로 해서 운영이 나올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건 빼고요. 지방정부에 인정되는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인정되는, 자, 특이한 측면을 따로 빼서 보기보다 지방자치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빼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1편에서는 그럼 뭘 보느냐. 방까지는 2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편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봤는데, 1편의 구성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행정이 뭐냐하고 행정학이 뭐냐를 우리가 다루는 거죠. 행정학 공부하는데 기초이론으로서.
그래서 행정의 본질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특징, 수요, 기능, 변수, 과정, 문화,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이 페이지 내용 속에 이게 다 들어있죠. 요게 이런 것들을 1편에서 다루고요. 두 번째, 요게 이제 1, 2, 3장에 걸쳐서 나온 내용이 되겠고요. 1편에. 그리고 행정학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의 행정학 이론 발달사를 볼 겁니다. 시대 순위에 따라서 하나, 시간하씩. 자, 행정학 이론은 우리나라 거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행정학 이론이 따로 독자적으로 발달된 게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행정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나중에 사장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편에서 다루는 거는 행정이 뭐냐, 행정학이 뭐냐 이걸 다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1편에서 요게 이제 행정이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1, 2, 3장에 나온 내용이라 했죠.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행정 이론 발달사는 이 편에서 보기는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긴 하지만 일단 행정학의 시작은요, 다른 사회과학 학문들이 이미 출발하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행정학은 역사가 짧습니다.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다른 학문들은 막 인간 있을 때부터 있었던 학문들이 있죠. 경제학이나 정치학 이런 것들은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이미 존재하던 것이지만, 행정학은 100여 년의 역사밖에 안 되고요. 이미 나와 있던 사회과학들이 합쳐지면서 형성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회과학 학문이 바로 정치학과 경영학입니다. 자, 행정학은 항상 뿌리에 이 두 개의 학문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문제 해결한다 했죠. 그럼 정부가 하는 짓은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죠. 그럼 자기 멋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근거해서 국민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게 뭐? 정치학적 요소에 반영이 되겠지. 근데 아까 수단들을 운영한다 했죠. 사람 돈 주지 운영합니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돈 낭비하면 될까요? 아니죠.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 경영학적 측면이. 두 개를 조화시켜야 됩니다. 자, 돈 아끼려고 하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 못 시킬 수도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더니 돈이 낭비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적정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학의 방향이긴 한데, 자, 그래서 행정학은 두 개의 학문 체계가 혼합되어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론 다른 사회학도 다 결합이 되긴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학의 출발이 두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누구 닮았냐 하는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경영 빼 닮았네 하는 애들도 있고 정치하고 완전히 닮았네 하는 이론도 있다 이거죠. 둘이 싸움이 나는 거지 이제. 정치하고 닮았다 안 닮았다 이론은 이론론, 경영과 닮았다 안 닮았다 이론은 이론론. 그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면 정치 닮았으면 경영과 안 닮아야 되겠죠. 이론은 이론론이. 자, 경영과 닮았으면 정치하고는 안 닮았다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세트를 이루다가 온라인 와서는 둘 다 가졌어. 자, 정치의 성격과 경영의 성격을 다 가졌다는 것이 온라인 견해가 되긴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1, 2원론에 대한 견해 대립이 계속해서 전개가 된 거죠. 자, 행정과 경영과 관련돼서는 공행정, 사행정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사행정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그냥 경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administration에다가 public administration, private administration,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administration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단들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에서 하면 공행정,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하면 사행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행정, 사행정 나오면 그냥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행정, 사행정은 비즈니스, 경영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체 목적이 다르죠. 자, 행정은 공공부문, 정부조직이나 공기업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고, 경영은 민간의 개인이나 기업들이 사익, 이윤 추구, 돈 벌기 위해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과 경영 간의 1, 2원을 칭할 때 공사행정 1, 2원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경영과 행정이 유사하냐 다르냐에 관한 논쟁이 되는 것이고, 자, 이런 논쟁에 관한 것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져 왔다는 거죠. 이게 행정이론의 발달사와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사회문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죠. 국민의 요구도 바뀌고, 그럼 행정의 역할과 의미도 바뀌겠죠. 그럼 행정이 이런 것이다 하는 특성이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행정은 정치와 비슷하다, 경영과 비슷하다 하는 행정 이론들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거에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일장에서는 일단 오늘 보게 될 내용이 행정 개념의 편찬. 이게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공사행정 간의 이사점 차이점, 또 행정의 공공재역 특성이라 해서 이 네 가지 재화의 차이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 세 가지 파트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행정학적 행정개념의 변천이라 해서 4페이지의 내용을 들어갑니다. 4페이지 내용. 자, 2시간에 걸쳐서 4, 5페이지를 보게 될 겁니다. 4, 5페이지를. 자, 이걸 왜 먼저 보느냐. 미국 행정학 이론 발달사를 개략적으로 볼 겁니다. 이걸 봐야 뒤에 기능, 변수, 이념, 가치,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뭐 주장했다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이 전개 과정 보고 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숫자가 매겨져 있죠. 1, 2, 3, 4-1, 4-5번. 자, 1, 3번이 경영과 유사하다는 이론이 되고요. 자, 2번과 4-1, 4-2가 정치와 비슷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전개되어 오죠. 처음에는 경영과 비슷하네, 그 다음 정치와 비슷하네, 또 경영과 비슷하네, 또 정치와 비슷하네. 마지막에 5번은 행정의 경영성과 정치성을 다 인정하긴 합니다. 어디에다 초점 두느냐가 약간 차이가 있지. 자, 그래서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자, 미국의 개략적 행정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거기 있는 1번 이론, 2번 이론 있죠. 그 두 개의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 내용 속에 이제 등장하는 각 이론별 행정 변수나 이념, 이런 것들이 일단 간단하게 구별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자, 먼저 4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시면 18세기에서 19세기로의 변화가 나옵니다. 자, 절대군주국가에서 군주가 막강한 권력을 쥐고서 국민들을 통치합니다. 이때는 행정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그냥 정치 속에 행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군주가 곧 국가였고요. 군주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군주가 좀 이제 성격이 순한 사람이 모르는데 폭군이 군림하게 되면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침해하더라 이거죠. 또 이 군주에 의한, 사람에 의한 지배다 보니까 애가 합리적이 못하면 폭정도 나타나고,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자, 더 이상 이런 꼴로 못 살겠다. 그래서 뭐가 탄생합니까? 근대 입법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권력을 한 놈한테 다 주니까 안 되겠다. 세 개로 쪼개버리죠. 그래서 한쪽에서 조금 권력을 잘못 쓰려고 하면 딴 쪽에서 태클 들어가죠. 그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권력 행사가 남용되는 걸 막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권력은 세 개로 쪼개나는데 권력 행사의 근거는 뭐가 돼야 되냐 이거죠. 사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 말고 뭐? 법이요, 법.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게 나옵니다. 좀 더 합리적인 지배 방식이 필요했겠죠. 사람 마음대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법을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시민들이요. 시민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모아갖고 만들까요?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대표자를 뽑게 되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 대의제, 의회제. 시민들이 대표를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그 법을 테두리로 해서 운영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의회제도가 발달하고 또 그 의회 내에서 이념 사상이 같은 애들끼리 뭉친 게 뭐? 정당이 되게 됩니다. 정당 정치가 발전하게 됐죠. 그럼 이때 입법행정사법 형식적인 권력은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힘이 제일 셌을까요?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게 뭐? 법이요. 법을 누가 만든다? 입법부요. 그래서 입법부가 제일 세니까 근대 입법국가인 거죠. 어쨌든 정당 정치가 발전했다. 여기까지가 유럽에서의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제도들이 미국으로 그대로 넘어가죠. 미국으로도 권력 분립, 의회 제도, 정당 정치 넘어가는데 하나는 안 넘어갔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안 넘어갔죠. 자, 미국 뭐가? 대통령 중심제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정당 정치의 발달,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라는 미국의 정치제도화에서 나온 미국의 인사제도가 역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농업사회 하에서 역관주의라는 게 출현을 해서 당시에 민주성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19세기 말에 가면서 이제 행정국가가 되고 여권주의 비능률성이 초래되면서 이때 행정학이 출발합니다. 행정법은 권력 분립과 더불어서 이 행정에 관한 법에서 이때 출발했죠. 이미 19세기 초에 출발했습니다만은 행정학은 19세기 말에 나옵니다. 자, 19세기 말에 여권주의가 한계를 보이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이론, 행정관리론이 행정학이 출발이 되는 거죠. 자, 여권주의부터 보자 이거죠. 애가 말아먹는 바람에 행정관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권주의는 잭슨의 공직 경질제라는데, 이 아저씨 7대 대통령 해 드셨던 분인데, 자, 이분이 6대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떨어졌습니다. 자, 원래는 당선될 만 했는데요. 얘가 표를 제일 많이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가야 되는데 3명이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초창기에 어느 쪽이 먼저 발달했을까요? 동서부. 동부요, 동부. 유럽에서 왔으니까 동부에 정착을 했겠죠. 지금도 도시들이 대부분 동부에 많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동부 이쪽으로 발달을 했고, 서부 개척 시대 때는 이제 땅 공짜로 준다니까 막 서부로 이주하고 그러죠. 없는 애들이. 얘가 서부 출신입니다. 근데 결선 투표 때 나머지 2놈이 동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서부 놈한테 이 대통령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담합을 해서 한 놈이 나 사퇴하랍니다 하고 얘 밀어줄게 하고, 자, 그런 바람에 얘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잭슨이 이때 이를 갈았겠죠. 동부 놈들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했죠. 그리고 7대 대선 때는 당선이 됩니다. 자, 당선돼서 들어가 봤더니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다 어디 출신? 동부 출신이야. 걔네들 이 당시에 또 선거권도 이 당시에 모든 시민에게 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금 일정 이상 내야지 또 세금, 선거권 주기도 했고요. 당시에는. 어찌됐든, 걔네들 싫었겠죠. 들어가 봤더니, 고위공직자들 대부분 동부 출신. 그래서 싹 잘라버립니다. 자, 잘라버리고 누구이며? 자기 당 당원이면서 선거에 열심히 공헌했던 자들 싹 임명해버립니다. 이때 여권주의가 정착이 됩니다. 그 이전부터 기미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임명에.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여권주의가 제도화가 돼서 정권이 교체되면 그 정권을 잡은 쪽 정당의 당원들로 공직이 싹 채워지면서 한꺼번에 물갈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직 경질제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여권주의는 스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스폴스가 뭡니까? 전리품이죠, 전리품. 지게감은 전리품 체제에 이래야 되는데 역관주의로 번역을 해놨죠. 자, 우리나라도 관용적 용어가 있었습니다. 지게감인 역관도 역시 사냥의 공헌 세운 자에게 관직을 준다 이런 뜻이지만은 진짜 그런 건 아니겠죠. 정치적인 임용 방식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서 역관주의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선거라는 전쟁에서 이긴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처럼 가져간다 해서 스포일 시스템이었고, 번역은 역관주의로 하죠. 그래서 역관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19세기가 당시 여권주의 나오던 상황이 농업사회입니다. 그럼 행정 업무가 어려운 게 있을까요? 그냥 단순한 민원만 보고 세금만 걷고 이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가 단순하고 일반 상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자, 잭슨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얘네들 다 갈아엎어서 하는 소리. 의회에 가서 이제 연두교서에서 그런 발표를 합니다. 공직이라는 것이 오래 묵어서 더 썩는 게 많지, 자, 자주 바꿔도 아무 문제 없다. 일반 상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행정 운영이니까. 자,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 시킨 거죠, 지가. 내가 이렇게 다 갈아엎은 이유는 상관없다. 이래도 행정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간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행정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임명 기준은 뭐다? 정치성, 당파성, 충성심. 즉, 자기 당의 인물이고 자기 당에 충성하면 공무원 되는 거죠. 이 당시에 공무원 되려면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집권할 것 같은 당을 잘 선택해가지고 들어가서 눈에 잘 띄게끔 막 선거운동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야 공무원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출연을 했고요. 또 물론 이 당시에 국민들도 지지를 합니다. 동부 애들이 권력을 다 독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자, 쟤네들 배기 싫다 그러면 선거에서 심판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정권 교체되면 공지도 싹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즉 민주성이 입각한 제도였습니다. 또 국민들이 행정을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장점도 있어서 그래서 배경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지지도 받았고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대로 막강한 정책 추진에 있을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각부 장관부터 바꿉니다. 요새 한참 지금 문제가 있었죠. 막 인사청문 거치면서 거부하고 되네 안 되네 흠결이 있네 없네. 자, 왜 바꿀까요? 자, 내가 어떤 정책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대통령이 추진하는데 옆에 장관이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되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감히 내가 정책 추진하는데 그럼 자기 측근 세력들을 쫙 구성을 하죠. 자, 그렇게 구성을 하면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니까 또 선거에 대한 기여 대가로서 어떤 관직 하나 주는 것도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경에서 시작이 됐지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물론 다른 피해도 있었죠. 뭐 관료들이 국민의 공복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정당이 사병화되고 정당을 위해 충성해버리고 또 관직을 사고파는 막 부패도 발생하고 또 4년마다 한 번씩 선거 있는데 정권 바뀌어버리면 그냥 공직이 싹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안정된 정책 추진도 안 됩니다. 기존에 추진하는 정책이 싹 없어져버리고 새로 또 시작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돈 낭비, 비능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주의 피해가 아주 심화되는 것은 19세기 말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긍정적 요소도 있으니까 국민들도 지지도 보내고 했지만은 19세기 말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특정 지역에 공장이 막 지어지겠죠. 그러면서 도시화가 됩니다. 즉 어떤 지역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밀집이 됩니다. 옛날 농업사회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몇 명 살지도 않았는데 이제 좁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밀집되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죠. 자, 교통 문제, 산업시설 규제 문제, 범죄 문제, 주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안 된다? 일반 상식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누가 맡고 있다? 무식한 정치인들이 맡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돈만 낭비합니다. 그게 비능률성, 비전문성이죠. 즉 문제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 행정가가 필요한데 정치인들이 행정 운영하는 바람에 돈만 낭비하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비전문성, 비능률성 그래서 예산 낭비의 문제가 이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학이 출발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학이 출발했다면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려고 했을까요? 통합시키려고 했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분리시키려고 했겠죠. 그럼 정치, 행정, 이원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조건 암결하지 마시고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뻔하게 나올 수 있는 원리죠.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행정 이론이 행정관리론인데 걔는 정치, 행정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야겠다. 행정의 탈정치를 주장하면서 나온 게 행정관리론입니다. 자, 이걸 탄생시킨 분이 윌슨 아저씨입니다. 우드로 윌슨. 자, 행정의 연구,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는 논문을 1887년에 제시를 하는데 이게 행정학 효시 첫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알아놓으시고요. 여기서 뭐라 했느냐? 행정은 공공사업의 관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윌슨 아저씨는 나중에 대통령까지도 하셨습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국사책에도 나오시죠, 이분이. 3.1운동의 이념적 배경,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나오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도 하신 분인데 어쨌든 이게 행정의 시작이고요. 자, 공공사업의 관리장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뭘 관리하느냐? 사람, 돈, 조직이요. 인사관리, 재무관리, 조직관리 합니다. 그럼 이거 기업 경영에서도 똑같이 관리하죠. 사람, 돈, 조직관리. 그럼 이거 전문성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삼성그룹 맡겨줍니다. 경영해보세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 알아야 하죠. 자, 이건 일반 상식으로 안 되는 거다. 이 관리작용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인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자가 이걸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관리작용으로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와는 다른 것이다라는 걸 주장하게 되면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제시가 되죠. 자, 정치나 의회 쪽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제정하면은 행정은 이 결정된 내용을 집행을 하고 또 법을 구체화시켜서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전문지식이 따로 필요 없지만 이쪽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가뭄이 심각합니다. 댐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예산도 결정해주고, 자, 댐 공사 작업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와서. 잘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걔네들이 댐 만들자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댐 공사 작업은 전문 인력이 전문적 지식 기술을 토대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겠죠.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국민들을 위한 방향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치 판단을 통해서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이런 가치들이 고려가 돼야 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지고 나서 사람, 돈, 조직을 어떻게 쓰느냐는 효율성,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이런 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생각하실 때는 오늘날의 행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이 당시 행정은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이런 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뭐 전문성, 능률성, 기술성 이런 것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고요. 그러면 정치와는 다른데 뭐가 비슷하다? 경영이요. 관리작용이면 같죠. 공공사업의 관리라고 했는데 경영과 다른 점은 공공만 다르죠. 공익적 목적에서 사람, 돈, 조직 관리. 경영은 사익, 이윤 추구, 돈 벌기 위해서 사람, 돈, 조직 관리. 목표만 다를 뿐 관리작용이면 같다 해서 경영과는 유사하다. 공사행정 이론론이 되죠. 그럼 이렇게 관리해서 뭘 확보한다? 아까 여관지의 최대 문제점 뭐? 비능률성이요. 그거 확보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능률성이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데 기계적 능률성 앞에 기계가 들어간 이유는 인간은 고려 안 된다는 거죠. 자, 기계 능률성의 의미는 투입분의 산출 비율의 극대화입니다. 자, 투입은 극소화, 산출은 극대화. 적게 들이고 많이 만들자죠. 그래서 당시에 예산 낭비나 비능률성이 문제였기 때문에 돈 아끼자는 개념이죠. 이거는 적게 들이고 많이 만들자. 그리고 행정 변수로서는 구조를 강조했다 했는데 법령이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즉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규칙들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면 능률적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의 방법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뒤에 다시 배우긴 할 겁니다. 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경영학에서는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산업화가 되게 되면서 자, 임금 인상 없이, 임금이나 없이도 비용을 임금이나 없이도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찾고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관리 방식을 연구합니다. 얘네들이 이런 이제 능률적인 조직 구조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기도 했고요. 또 이게 인간의 경제인 합리인 엑스이론을 본다. 엑스이론은 인간에 대한 부정적 시각입니다. 인간은 말도 안 듣고 수동적이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일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경제적 욕구에 충실하기 때문에 돈 주면 일한다입니다. 네가 생산량 이만큼 달성하면 돈 이만큼 줄게 하면은 열심히 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논리로서 얘네들이 인간 부려먹는 방법들을 이제 제시한 거죠. 능률적으로 부려먹는 방법들. 또 이런 구조의 원리가 있다 해서 뭐 계층계 원리, 전문화 원리, 통솔범위 원리 이런 조직구조 만드는 비법이다 하고 얘네들이 또 제시한 이론이 있고요. 원리접근법이라 해서.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보기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겠고 실적주의 펜들턴법 얘는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 임용 방식 말고 전문 지식 있는 자를 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죠. 이제 인사 운영에서는 그게 실적주의입니다. 개인의 실적 능력, 자격, 전문 지식이 있는지를 봐서 임용하겠다는 거죠. 이 실적주의가 도입이 된 법률이 뭐? 펜들턴법. 이때부터 이제 여관주의가 실적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펜들턴법 내용 속에 뭐가 있었느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자, 공무원 어떻게 뽑는다? 대통령이 너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본다는 거죠. 그 시험 내용도 전문 지식이고요. 이렇게 테스트에서 합격한 애들, 전문가들 임용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관리자격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때 실적주의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기 전이죠. 83년에 이미 펜턴이 정착이 됐고, 얘가 행정관리론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점성, 유능성 강조하고, 또 실적주의 시작은 정치행정 이원론적 사고에서 출발이 됐다는 거죠. 자, 이제 행정관리론이 나왔었는데 이 행정관리론이 다시 통치기능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서 자, 근대 입법국가하고 현대행정국가로 두 개로 나뉘는 부분이 4페이지 상단에 작은 정부, 큰 정부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근대 입법국가를 작은 정부라 합니다. 왜 작아야 됩니까? 얘가 커지면 국민이 당하니까요. 그 전에 절대군주 국가를 경험해 봤죠. 군주이권 국가. 군주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 권력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침해하더라. 될 수 있는 한 국가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칩 거버먼트, 또 이거를 싸구려 정부, 값싼 정부 이렇게 번역해 놓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의역을 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정부의 기능이 최소한의 기능으로 한정된다 해서 칩 거버먼트란 말도 쓰기도 하죠. 자, 여기서는 누가 왕이다? 자, 권력 분립에 따라서 입법행정사법이 형식적인 권력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제세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졌고 그 법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무엇이 법인지 판단하고 이렇게 나뉘는 거죠. 다 법이 기준이 되지만 법을 누가 만든다? 입법부가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법부가 가장 강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국국가입니다. 정부의 기능은 속적 기능.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되게끔 하라 이거죠. 즉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국민의 자유재산 생명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호하고 지키는 기능에 한정되라 이겁니다. 즉 도둑 잡고 나라 지키세요. 야경국가, 질서국가, 보안국가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국민의 자유재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짓에 한정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현재 사회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안정화 기능에 초점을 뒀고요. 도둑 잡고 나라 지키고 국방이나 조세 이런 것만 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집행 기능이 강조되는 겁니다. 자, 결정은 의회에서 하면은요, 행정은 집행만 한다라고 봤을 때 아까도 봤듯이. 그리고 국가사의 유연성입니다. 국가가 커지면 사회에 있는 국민이 어떻게 된다? 억압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즉 이원적 대립관계로 본 겁니다. 국가하고 사회에 있는 국민 간의 관계를. 자, 이런 사고를 반영한 대표적인 학자 누구? 애덤 스미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자, 국부론이라는 책 내용 속에서 자유박임주의, 애정조화관. 자, 두 단어로 이어가면 냅둬라, 잘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알아서 잘 돌아가게 내버려 두면 된다 이거죠. 시장에서 질서만 유지하라 이겁니다. 정부는 자기가 나서서 직접 자원 배분하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시장에서 알아서 배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즉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한 작용에 의해서 원활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괜히 나서서 오히려 시장 기능을 저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자유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강조했지만 이 시장이 잘 안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시장 실패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량 실업이 발생하죠. 그럼 실업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입법행정사법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누가? 일단 사법부는 빠지죠. 얘가 적극적으로 뭘 하는 기관이 아니죠. 저 당했어요 하고 구제해 주세요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지 한번 보겠어 이런 기관이지,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행해진 것들에 대한 사후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죠. 자, 사법부 빠지고요. 그럼 입법부가 할 수 있나요? 입법부는 이미 무식이 검증됐죠. 제대로 무식해 해가지고 너는 집행기능 하지 마 했는데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실업 문제 있습니다. 실업 문제 해결책에 관한 결정을 입법부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제 너무 사회가 복잡해져 버렸죠. 그 전에도 전문성이 없었는데 이 문제 해결에 관한 정책 결정을 얘들이 못하니까 누가 하게 된다? 행정부가 합니다. 이제 행정부가 정책도 결정하고 정책도 집행합니다. 그럼 입법부 못하느냐? 손만 드는 거죠. 행정부가 법안 만들고 예산 편성해서 올리면은 의회에서 통과 이런 거죠. 여러분도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전자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못 눌러가지고 제때 못 눌러가지고 기권표 간혹씩 나온 거 있죠. 제때 못 눌러갖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 얘네들이. 자, 국회의원은 그냥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전자 방식으로 확실하면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버리면 되지. 자, 어찌됐든, 자,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뭐 이런 표도 나옵니다. 손만 드는 거. 어쨌든 행정부가 이제 강력해지죠. 그래서 입법행정사법이 형식 권력 크기는 똑같다 했습니다. 여기나.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강력하다? 제일 행정부요. 얘가 정책도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기존에 의회가 하던 기능 얘가 거의 다 해버리죠. 자, 그래서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가만히 앉아서 질서만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 고쳐야겠는데 하고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적극 국가가 되죠.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직능 기능,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혜택, 복지, 둘이 싸움이 나는데 말려준다.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 또 경제정책을 통해서 문제 해결, 또 사회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부 행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최대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죠.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능, 현재 지금 문제가 터졌죠. 이 문제를 변화시켜서 문제 없는 상태로 바꾸는 사회 변동 기능, 적적 기능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 기능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사회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 측면에서의 결정 기능까지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대립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럼 국가가 지금 개입하는 이유는 국민들 거 뺏어가고 침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국민에게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대립관계가 없어지죠. 그걸 국가 사회의 이론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사단을 반영하는 것이 기존 이제 자본주의가 수정되는 거죠.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가 개입을 하죠. 자, 시장이 잘 돌아갈 때는 개입 안 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장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게 수정 자본주의죠. 자, 이 주장을 하게 된 건 이제 케인주의고요.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 개입해서 문제 해결하고 또 국민의 자유나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어느 정도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없는 사람들 굶어 죽죠. 그럼 얘네들 보살펴 줘야 되죠. 그러면 너는 더 많이 가졌으니까 좀 내놔하고 뜯을 수도 있죠. 개코 재산이지만 뜯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지정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 중에 이제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예정조화관과 케인즈의 개입주의 유효수요 이론, 이걸 먼저 보고 갈 겁니다. 자, 2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애덤 스미스의 예정조화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이거 확인하고 갈 겁니다. 21페이지 가시면. 자, 21페이지 상단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 그림이 이제 애덤 스미스의 예정 조화관입니다. 국부론에서 이 양반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개인들에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겁니다. 자, 일단 인간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용, 그래서 개인적 함성, 사익만 추구하는 동물들입니다. 근데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 이익만 추구하도록 내버려도 상관없냐? 상관없다는 거죠.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 파레토 최적이 달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파레토 최적, 최적 자원 배분 이런 말 나오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사회 구성이 딱 3명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A는 빵 10개, B는 빵 5개, C는 빵 2개를 원합니다. 몇 개가 공급돼야 최적입니까? 17개가 딱 맞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남아돌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거죠. 적으면 원하는 만큼 분배가 안 되고 남아돌면 불필요하게 많이 과다 생산한 거죠. 자, 그래서 17개 딱 맞게 공급했습니다. 그럼 최적 공급을 했죠. 근데 17개인데 A가 17개 다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B는 5개, C는 2개를 원했는데 분배 못 받았죠. 그럼 최적이 아니죠. 자, 분배도 역시 각각 원하는 만큼씩 딱 맞게 분배가 돼버리면, 소비가 돼버리면 그게 파레토 최적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딱 맞게 원하는 만큼 최적으로 공급되고 각자에게 최적으로 소비된 상황, 이게 뭐? 파레토 최적입니다. 그럼 자원이 남아돌거나 부족하거나 함이 없이 완벽하게 딱 맞게 분배가 돼버리죠. 자, 그게 공익적 상황으로 본 겁니다. 이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이걸 누가 한다? 시장이요. 시장의 가격 기구가, 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손처럼 딱딱 이렇게 나눠줘 버리더라 이거죠. 효율적으로 자원을.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뭐? 냅둬라, 잘 돌아가게 예정돼 있다. 예정조화관이죠. 자유방임주의 예정조화관. 그 조화라는 것이 파레토 최적이라는 거죠. 자, 각 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했습니다. 자, 개인들을 공급자와 수요자로 나누면요, 얘네들이 어디 위에서 움직이느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요.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을 수요 공급 곡선이죠. 여기 애덤 스미스의 이론입니다. 결국. 자, 공급자는 자기 이익 챙기겠죠. 자, 가격이 오르면 더 생산합니다. 돈 벌려고. 자, 소비자는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이 소비를 하겠죠. 이게 이기적인 짓들입니다.
그래서 요 두 이기적인 행위들이 이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디가 최적 지점이다? 여기요. 두 개 만나는 지점. 딱 맞게 공급해버렸고 딱 맞게 소비돼버렸죠. 남은 거나 부족함이 없죠. 요 지점이 최적이 되는데 만약에 공급자가 너무 많이 공급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초과 공급 상태가 되죠. 자, 이러면 뭐가 움직인다?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내려가면 얘네들이 이기적인 짓 하겠죠. 가격이 떨어지네 하고 더 많이 소비. 가격이 떨어지네 더 적게 공급. 결국 어디로 이동한다? 원리의 균형점으로 이동. 자,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공급이 이만큼 되는데 이 정도 수요입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오르게 되면서 또 수요와 공급 양이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로 이동합니다. 자, 정부가 개입했나요? 정부 개입 안 했습니다. 뭐가 움직였나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움직여가면서 여기로 이동하겠죠. 즉 냅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이기적인 게 하도록 냅둬라는 겁니다. 이 위에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잘 돌아간다.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여기로 가게 돼 있다. 그걸 누가 만들어준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그래서 가격 기구는 보이지도 않는데 얘네들이 사나이 손처럼 딱 맞게 자원을 분배해버리더라.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시장 질서가 원활하게 유지되면서 이게 운영되도록만 해주면 되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원 배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버려둬도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얘는 작은 정부 사상의 대표 학자이고 시장기구를 신뢰했으며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은 그냥 사회질서 유지라든가 최소한의 기능만 하면 된다라고 봤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자, 1929년도에 경제대공황, 세계대공황이 발생을 하죠. 자, 제일 일종의 시장 실패에 딱 해서 1930년대 나왔죠. 29년도부터 경제대공황 또는 세계대공황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대량 실업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실업 문제는 애덤 스미스에 의하면 가격기구가 해결해줘야 맞죠? 자, 이거 노동 공급이 과하다, 초과 공급된 거죠. 자, 초과 공급 상태면은 자, 책에는 나중에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자, 앞부분 다시 돌아와서 자, 큰 정 부분에 여기 들어있었지 지금 케인지의 유효수요라는 게. 자, 어찌됐든 케인지에 의하면은 요걸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즉 대량 실업의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애덤 스미스 같으면은 가격기구가 해결한다고 했지만 자, 노동이 초과 공급됐습니다. 가격기구인 임금이 움직여야 되죠. 즉 노동의 초과 공급이니까 임금이 떨어지면은 자, 노동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업이 해결돼야 되죠. 근데 임금 떨어지는데 실업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자, 가격기구에 의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시장 실패입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해결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케인즈가 이제 그걸 주장합니다. 지금 같은 실업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유효 수요 이론인데요. 자, 1929년도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데 시장 기능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요. 정부가 돈을 풀어라 이거죠. 대규모 공공사업 같은 거 하면서 돈을 풀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라 했는데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상태의 수요를 의미합니다. 돈이 있어야 저거 먹고 싶으면 살 수나 있지 돈도 없는 상태에서 수요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학대 재정 정책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풀어서 국민들의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얘네들이 소비가 늘겠죠.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겠죠. 생산을 늘리려면 노동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업 해결하는 거였는데 특히 이런 학대 재정 정책을 실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국책사업 같은 거 뭔가 했다 하면 맨 무슨 뉴딜 갖다 붙이죠.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루어졌고 테네시강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돈이 풀리죠. 그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유효수요가 창출이 되고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서 생산도 늘어나고 생산 늘려야 되니까 노동 수요가 늘어나고 실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케인즈고 루즈벨트고 나오면 뭘 보라? 행정의 역할 기능이 확대된다는 걸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입생 현대 행정국가라는 것과 관련된 이제 행정권이 확대가 됩니다. 사용자의 해결하기 위한 적적 기능이 나타나고, 또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에 준하는 기능, 준입법 기능, 준사법 기능까지 합니다. 자, 원래 국회는 뭘 만듭니까? 법률을 만들죠. 법률 만들죠, 법률. 근데 법률이 다 규정하기 힘들죠. 또 무식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자세한 것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자, 그 시행령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럼 국회가 안 만들죠, 시행령은. 자,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들겠죠. 자, 또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시행 규칙이 이제 부령이라든가 총리령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만들죠. 자, 행정부가 만들죠. 즉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세부 내용을 행정부로 넘겨서 위임하는 걸 뭐라 한다? 위임 입법이라 합니다. 국회가 만드는 법이 아니라 행정부가 만드는 법을 뭐? 행정 입법이라 합니다. 그럼 법률에 다 안 나와 있고 자세한 거는 다 누가 만든다? 행정부가 만들죠. 명령 재정권을 행정 쪽에서 가지게 되면서. 그래서 위임입법이나 행정입법, 즉 법률은 행정부가 만드는 거 아니지만 그 하위 규범들을 행정부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율하게 되면서 행정부가 권한이 훨씬 더 강화가 되죠. 또 준사법적 기능. 자, 사법부인 법원의 기능은 법원의 판결이 있죠. 소송에서의 판결이 있죠. 근데 행정부가 소송이나 판결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에 준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그 중에 하나 이제 행정심판 같은 거예요. 행정소송은 법원의 법관이 합니다. 판결하죠.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행정부 기관이죠. 자, 행정부 기관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불만을 제기하는데 다른 행정부 기관이 판단하고 있죠. 행정심판위원회. 독립적인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법 위반 여부를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 기관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벌금이나 과료라는 형벌이 있는데 금전벌이죠. 자, 이런 형벌은 누가 가할 수 있나요? 법관이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통해서만 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금전적 제재를 이 법관의 판결이 아닌 것으로 행정기관이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죠.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이건 형벌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경찰서장이 보내든지 자치단체 장이 보내든지 하죠. 행정기관이죠. 행정부 쪽에서 금전적 제재를 또 가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준사법적 기능이라고 하게 되는데, 즉 입법부나 사법부에 준하는 기능마저 행정부가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기능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을 모두 다 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정치행정 1년도 뭐가 나온다?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현실이 바뀌었죠. 현실이 행정이 집행 기능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바뀌어버렸죠. 행정이 결정 기능도 해버립니다. 그럼 종전 행정 개념이 안 맞죠.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통치 기능설이 되죠. 자, 행정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치 기능설이 나오게 되는데 디마크와 애플비라는 학자의 주장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명의 학자는 알아두셔야 되겠고, 행정을 통치 기능으로 봤는데 통치 기능은 정치 기능과 행정 기능의 합이다. 정치 기능이 정책 결정, 행정 기능이 정책 집행. 자, 행정이 이제 정치가 하던 기능까지 해버리죠. 그래서 행정이 정치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 행정 이론론. 그럼 요 경영에 해당되는 집행 기능하고 달리 결정 기능이 더 있기 때문에 경영과는 다르다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공사 행정 이원론이 되고요. 여기서 강조되던 이념은 사회적 능률인데 기적 능률과 달리 인간을 고려하는 능률이 됩니다. 디마크라는 학자가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했고요. 이 행정관리론은 기술적 행정학 이런 표현을 합니다. 관리 기술로서의 사람, 돈, 조직 관리 기술로서의 행정학이다 해서 기술적 행정학. 통치 기능설은 이런 정치 기능까지 한다 해서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불립니다. 명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시고. 자, 그리고 과학적 관련과 대칭되는 인간관계론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내부적인 구성원에 대한 인간적 관리를 강조한 겁니다. 사람 부려먹을 때 여기는 돈 주면서 기계적으로 부려먹으라 하죠. 근데 여기는 자, 인간이 돈만 보고 사는 게 아니다. 타인과의 인간적 사회적 교류관계라든가 친분 이런 걸 중시여긴다. 사장이 돈 안만 많이 줘도 옆에서 계속 눈치 주면서 옆구리 쿡쿡 찔러대면은 자, 일 못한다 이거죠. 자,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된다. 그게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자를 비판하면서 나왔었고요. 근데 얘네들은 경영학 이론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다뤘을까요? 관리요, 관리. 사람, 돈, 조직, 관리죠. 관리작용에 의해서 사람 부려먹을 때 어떻게 부려먹어야 잘 부려먹을 수 있나, 이거 따지는 겁니다. 여긴 기계적으로 부려먹고, 여기는 인간적으로 부려먹는 거죠. 결국 얘네들의 목표도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부려먹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죠. 사회인이라 해서 인간은 타인과의 인간적 교류관계, 사회 심리욕구를 가진 동물이고, 그걸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경영 관리작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사행정 이론론이고, 그런데 행정이념이 사회적 능력성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사회적 능력성인데 뭐가 다르냐. 자, 사회적 능력성은 두 개 합입니다. 이 뒤에 붙어 있는 기계적 능률하고요, 사회성이라는 민주성이 합쳐진 거죠. 앞에 사회적이라는 부분이 민주성, 인간성입니다. 자, 민주성 하면 국민을 떠올리면 안 되고요, 인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민주적이다는 것은 인간을 위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국민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민주성이면 인간을 위한 것인데, 이게 행정 측면에서 민주성으로 보시면은 대외적 민주성, 대내적 민주성이 있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국민이죠.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 공무원이요. 그럼 국민들을 위한 행정활동하고요, 또 하나는 내부 구성원에 대한 인간적 관리라는 점이죠.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게 민주성입니다. 국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자, 국민을 위한 차원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인간적 관리 차원을 다 반영한 것이 민주성이고, 사회적 민주성은 그래서 그냥 민주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통치기능설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대외적인 거에 또 초점을 두겠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관계로는 이 사회적 능력성이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입니다. 국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대내적 민주성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이나 대외적 요소, 환경, 이딴 거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 이런 거 다루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사회적 능력성은 들어가지만 범위가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국민을 위한 고려가 있지만 여기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나 이딴 걸 고려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관리 기능적 접근하게 되면 얘네들을 다 포함합니다. 세 가지가 관리 기능적 접근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관리론, 과학관리론, 인간관계론. 얘네들은 다 뭐에 대해 다루고 있다? 관리작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리작용. 그래서 얘네들이 다 공사행정, 이론론적 시각이죠. 정치행정, 이원론적 시각이고. 인간관계론이 30년대 얘네들하고 같은 시기에 등장을 했지만 얘네들도 역시 어떻게 경영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경영학 이론으로 출발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행정학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자, 일단 이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시 통치기능설에서 이제 3번 이론으로 넘어가겠죠. 이거는 좀 쉬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